기업법 2는 이게 무슨 뭐 논리 정연한 뭘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무에서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그 이론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암기만 하면 돼. 이건 암기만 하면 되는데, 수업 진행은 뭐 내가 여러분들보다 무슨 깊이 있는 지식이 있거나 그런 건 없지 뭐. 내가 회계감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런 실무법들 있잖아요. 그 이론적 깊이가 별로 필요 없는 법들, 그런 과목을 나도 공부를 해봤어. 옛날에 그 경제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그 경제법뿐만 아니라 뭐 그런 과목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충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어디가 포인트인지, 이런 것들은 나도 이제 공부를 해봐서 알죠. 그리고 내가 이 바닥에서 이제 뭐 공부하는 기간까지 합치면은 뭐 한 2, 30년 있었잖아. 이 법 쪽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이쪽 분야에서 그 어떤 거를 포인트를 두는지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래도 이거 책 준비하고 하느라고 이 공인회계사법이랑 외부감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먼저 공부를 했잖아. 대단하게 많이 아는 건 없는데 그래도 먼저 공부를 해서 앞뒤 내용 비교해 가면서 그 봐야 될 것들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알려주는 그 정도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거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4회까지 다 할 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뭐 4회까지 다 할 건 아닌 것 같고 한 2.5회에서 3회 정도 하면은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후 시간 좀 빨리 끝내고요. 그렇다고 다 끝내버리고 뭐 다음에 오전에 1시간, 월요일날 오전에 1시간 하고 끝낸다 이거보다 오늘 오후 시간은 좀 빨리 끝낼게요. 오늘 사실 오늘 외부 감사법을 들어가면 그러면은 48페이지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48페이지까지 하는데 외부 감사법에서 회사 부분 48페이지까지 하는데 시간을 꽉 채우면은 꽉 채우는 거고 일찍 끝내면은 48페이지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왜 79페이지에서 반 딱 나누면은 그러면 한 40페이지, 뭐 39페이지 이 정도잖아. 거기서 안 끊고 48페이지까지 하는 이유는 외부감사법이 공인회계사법보다는 그래도 설명할 게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2시간 오버해서 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 48페이지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이 수업 진행 방식은 이거 우리 같이 읽으면서 거기서 포인트 찍고 비교할 거 비교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자고요. 그 기업법 1할 때는 내가 교재를 거의 안 보면서 했잖아. 뭐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상법은 내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부러 그런 식으로 했어요. 내가 이렇게 책 읽어가면서 하는 수업을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닥 좋아하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책 안 보고 그냥 수업만 이렇게 듣다가 집에 가서 교재 보면은 수업 들은 내용 거기 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준비를 그런 식으로 했었어. 처음에는 이제 강의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근데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했죠. 물론 지금만큼 숙달되게는 못했겠지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그 일부러 의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업은 그렇게 할 내가 능력도 없고 지금 뭐 내용이 나도 요번 이거 과정 맡으면서 책 만들면서 처음 보는 거니까 아마 원재훈 선생님도 공인회계사법 한 번도 안 봤을걸? 정인돈 선생님도 공인회계사법 한 번도 안 봤을걸? 나는 이제 다 봤지만 그랬을 거야 아마. 아무튼 회계사 선생님들도 이거 안 봤을 거야. 나도 이거 처음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크게 있어갖고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봐나가면은 충분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읽어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업 진행이나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효율적일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보자고요. 자, 목적부터 보시죠. 공인회계사법. 그리고 문제 출제는 그 외부 감사법이 4문제 나오고요. 공인회계사법이 2문제 나왔더라고. 올해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외부 감사법이 먼저 나오고 공인회계사법이 뒤에 나오더라고요. 문제 순서는 한번 그렇게 정해지면은 보통은 그렇게 나와요. 똑같이 그렇게 나와. 근데 또 바뀔지도 모르지. 근데 이 책은 공인회계사법이 먼저 나오죠. 근데 외부감사법을 이렇게 보니까 공인회계사법 조문을 준용하는 게 몇 개 있어. 그리고 또 이제 그 공인회계사 업무와 관련해서 공인회계사법은 일반론적으로 전체적인 걸 다루는 거고, 외부감사법은 뭐 말 그대로 외부 감사에 관한 것만 다루는 거고, 뭐 그 좀 일반적인 내용, 특별한 내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서로는 공인회계사법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 책도 내가 몇 권을 봤는데 공인회계사 반반이야. 외부감사법 먼저 있는 책도 있고 공인회계사법 먼저 있는 책도 있고. 근데 공인회계사법을 먼저 보는 게 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 공인회계사법이랑 외부감사법이랑 문제가 완전히 달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뭘 먼저 공부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법을 먼저 보자고요. 자, 목적부터 보시죠.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뭐 출제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직무 범위 이런 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자, 위촉을 받는다는 거. 우리 이제 뭐 의뢰를 받는다, 뭐 위임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공인회계사법에서는 위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위촉인. 그러니까 의뢰인을 이제 위촉인이라고 부르더라고. 타인의 위촉에 의해서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데 1호, 2호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 설립 등에 관한 회계. 자, 요 표현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표현 지금 눈에 익혀두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하고 증명이죠. 밑에 이제 각조에다 나왔는데 인증 업무하고 비인증 업무하고 나뉜다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게 인증 업무고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비인증 업무고. 근데 인증 업무는 확신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가 된다. 확신을 준다는 게 사실 확신을 준다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감사를 하잖아요.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은 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의견을 표출을 하면 그러면 상대방은 공인회계사 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이 돼 있구나. 이 확신을 얻을 수가 있죠. 그 의견을 통해서 확신을 제공해 주는 업무. 그러니까 믿으라 이거지. 믿을 수 있게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 이런 거. 내가 전문가가 살펴봤으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제공해 주는 업무. 그게 이제 감사 업무하고 증명 업무인데 이게 중요해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확신을 제공해 주는 업무.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하는 거. 감사나 증명 이런 것들은 그 회계사한테 그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감사를 하는데 기업에서 압력을 가해갖고 엉터리 재무제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적정 의견을 내라. 이렇게 해서 적정 의견을 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 믿고 그걸 정보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가 되는 업무예요. 감사하고 증명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대리. 회계하고 세무. 이건 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목이죠. 회계학하고 세법,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1호, 2호에 부대되는 업무들. 1호, 2호가 중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자격 보시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요. 이건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것도 사실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변호사 자격이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야.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 2년을 마쳐야 돼. 지금은 이제 로스쿨인데 그 옛날에 이제 우리 때는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원 2년을 마쳐야만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을 합격하면은 그 여러분들도 의문을 가져야 돼. 시험 합격하면 바로 공인회계사 되는 건가?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 아니 뭐 연수 받아야 되는데 연수 1년 받는다 그러던데 선배들 보니까 연수만 받으면 되나? 아니 뭐 등록도 하던데 등록까지 해야 되는 건가? 사실 그거 헷갈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내가 요 뒷부분에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 5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만 하면은 바로 자격은 취득하는 거야. 근데 자격은 있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어요. 직무를 수행하려면은 1년 동안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등록까지 해야 돼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만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회계법인에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개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려면은 1년 연수와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록 이걸 절차 거쳐야 된다. 그다음에 외부 감사 나가죠. 회계법인 취업한 선배들 보면 외부 감사 나가죠. 외부 감사를 나가려면은 2년 연수를 받아야 돼. 2년 연수. 그거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이런 거 다 출제 포인트야. 이거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웃는데 이거 출제 포인트예요. 이런 거 지금 기출문제가 6문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렇다라고 해서 이제 출제 포인트다라는 말은 못해요. 내가 뭐 없으니까. 그리고 외부 공인회계사법을 시험 과목으로 한 다른 시험도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내 감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감이 그 법학 시험 여기 지금 회계사 쪽에서 회계사 시험 학원에서 활동하는 기업법 선생님 중에 법학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은지 감은 내가 제일 좋을걸? 상법, 기업법 하는 선생님 중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쪽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 강의도 제일 오래 했고. 근데 이런 거 진짜 출제 포인트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 보시죠. 결격사유 보면은 이거 좀 부족한 사람이거나 나쁜 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얘네들은 공인회계사가 못 돼요. 우선 부족한 사람 보시죠. 1호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견인 얘 있죠. 미성년자는 뭔지 알죠. 피성년 후견인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을 건데 우리 상법에서도 공부를 했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있어요. 둘 다 좀 부족한 사람들이야. 뭐 치매가 왔다거나 정신병이 왔다거나 이런 거야.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좀 중증이고 피한정 후견인은 좀 경증이에요. 그래서 그 민법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은 자기가 독립해서 법률행위를 아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아주 그 동네에서 껌 하나 산다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 웬만한 건 다 못해요. 사소한 것들이라도 법률행위다운 법률행위는 다 못해요. 후견인이 다 대리해서 해야 돼. 근데 피한정 후견인은 좀 경증 바보라 그랬죠. 경증 바보기 때문에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가 있어요. 동의 안 받고는 못하지. 자기가 못하고 혼자서는 못하고 동의 받아서는 어쨌든 할 수가 있어.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 받아서도 못해요. 다 후견인이 대신해 줘야 돼. 자, 이게 여기서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견인 좀 부족한 사람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얘네들은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어요. 뭐 생각해보면 그래야 되겠죠. 미성년자든 피성년 후견인이든,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주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갖고 자기가 직접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피성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사소한 법률행위도 할 수가 없는 애들이잖아. 자기 자신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애들이거든. 근데 공인회계사 같이 중요한 업무를 해서는 되겠어요. 공인회계사는 어떻게 업무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거 자격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얘네들은 공인회계사 될 수 없다. 그리고 밑에 각주에서 나왔지만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보면 미성년자는 방금 본 것처럼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갖고 자기가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미성년자가 공인회계사 자격은 제한이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동의받아서 할 수 있죠. 후견인이 대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미성년자랑 거의 비슷하잖아. 그럼 얘도 결격사유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규정도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부족한 사람으로 5호 탄핵 선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무능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나쁜 놈이 이제 2호, 3호, 4호, 6호죠. 자, 2호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우리 형벌을 보면 가장 무거운 형벌이 사형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징역, 무기금고예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 다음에 유기징역, 유기금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격상실, 벌금 뭐 이런 것들 밑에 나오죠. 그래서 무기 뭐 이런 거 빼고 징역하고 금고 비교, 이거는 사람을 30일 이상 교도소 같은 데다 가둔다는 면에서는 똑같아.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징역은 일을 시켜요. 징역은 우리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뭐 작업장으로 가면 이제 줄 서갖고 가갖고 작업하고 그러잖아. 작업장에서 뭔가 좀 야로가 많이 일어나지. 거기서 담배 거래도 하고 뭐 이제 뭐 작업하는 물건 갖고 무슨 열쇠 같은 것도 몰래 만들어 갖고 나쁜 짓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 근데 거기 이제 일을 시켜. 근데 금고는 일을 안 시켜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는 이제 약간의 명예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범들이라는 거는 사실 뭐 파렴치하게 인륜에 반해서 뭘 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갖고 있어서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명예를 존중해 준다 해갖고 금고형 선고를 해요. 정치범들한테 주로 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 가는 건 이런 거지. 이건 무기니까 하는 거고, 교도소 갔다 오는 건 이제 유기징역이겠죠. 물론 이것도 이제 감형이 되면은 나올 수는 있겠지. 어쨌든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은 금고나 징역을 말하는 거예요. 요 위에를 말하는 거야. 이것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교도소를 갔다 온 거예요. 집행이 종료됐다. 출소한 거죠. 출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중증 범죄인이죠, 얘는. 5년이에요. 이것도 이제 뒤에 보면 2년도 나오고 3년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거 기간 바꿔서 문제 내는 거는 이건 뭐 항상 포인트지. 기간 나오는 건 항상 포인트예요. 특히나 여기서는 더해. 5년이에요. 3년 아니야. 그 다음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집행유예는 이거는 금고형이나 징역형, 금고형은 선고되는 경우가 잘 없고 거의 다 징역형이에요.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징역이 들어가니까 징역으로만 얘기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원래는 징역 3년 이렇게 선고를 하면은 보통은 법정 구속을 해요. 거기에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해갖고 교도소로 데려가요. 1심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 구속을 하는 게 대체적이야. 근데 여기서는 아직 여기서는 진짜 말 그대로 구속이야. 1심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얘는 아직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 추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직 그건 아니야. 수감자는 아니고 유죄 확정을 받은 자는 아니야. 죄수는 아니라고. 죄를 지었다고 확정된 사람은 아니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구속 상태인 거지. 우리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을 하잖아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신병을 확보하는 거지. 얘는 벌 주는 게 아니거든. 수사 단계에서 구속은. 근데 1심 판결 선고된 다음에는 구속을 바로 해요. 보통은 법정 구속. 그렇게 해서 교도소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2심, 3심 재판을 보통을 받죠.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죄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도소에 앉아 있는 거지만 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앉혀놓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요게 이제 구속 사유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증거인멸 못하게 하려고 잡아두는 것 뿐이고, 아직 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벌 받기 위해서 교도소에 앉아 있는 거야. 똑같이 교도소에 앉아 있지만 취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실형 선고를 받는다. 이제 확정된 걸 갖고 얘기를 하죠. 확정이 되면 이제 벌 받으러 가는 거죠. 바로 가야 돼. 그런데 선고를 할 때 대법원에서 선고하는 걸로 예를 들자고요.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는데, 뭐 선고를 했다 쳐 그냥 선고를 하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3년 선고하면 바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 방금. 근데 바로 안 보내고 5년 동안은 우선 풀어줄게. 사회에 나가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해. 근데 5년 동안은 우리 사법기관에서 지켜본다. 너 5년 동안 뻘짓거리 하면, 이상한 짓거리 하면 그때 붙잡아다가 3년 교도소 보낼 거야. 그때부터 집행 시작할 거야. 근데 5년 동안 뻘짓거리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냥 건전하게 잘 살면, 그러면은 집행을 그냥 면해 줄게. 집행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실상 5년 동안 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교도소 갈 때는 위험 부담이 있을 뿐이지만 사실상 풀려난다는 점에서는 뭐 자유를 회복하는 거죠. 무죄 판결을 받은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물론 전과가 남는다, 뭐 집행유예 기간 동안 위험이 있다, 실형살 위험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있지만 풀려난다는 면에서 그런 거 무죄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 받았는데 거기서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친구랑 욕하고 싸웠다면 이 정도 갖고는 안 잡아가거든. 그래서 실무상에서 보면 집행유예 나오면 그냥 한숨 푹 쉬고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죠. 이건 무죄 나온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약한 거라는 거야. 이거는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거는 실형 살고 산 놈보다는 죄가 좀 많이 낫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하면은 3년 선고한 다음에 그냥 풀어준다 그랬죠? 5년이 지나면 유예 기간이 지난 거야.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자, 요건 이제 2년이에요. 2년. 아까 교도소 갔다 온 놈은 5년 동안 안 됐었죠? 요건 2년이에요. 이것도 3년으로 바꿔놓고 내고 뭐 그럴 소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는 더 약한 거야. 더 낮은 거예요. 선고유예는 이렇게 하는 거야. 형을 선고를 안 해. 아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형을 선고를 했잖아요. 형이 선고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집행만 안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교도소에 데려가지만 않는 거지. 근데 요거는 선고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선고를 자체를 안 하고 있다가 유예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그냥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고가 안 됐으니까 유죄 판결이 안 나는 거지.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 난 거야. 전과자가 되는 거야 걔는. 근데 선고유예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전과자는 아닌 거지. 형 선고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만 공인중개사가 못 돼요. 유예 기간이 끝나고 몇 년 이게 없어요. 이런 것도 이제 선고 유예 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렇게 써놓고 틀린 지문으로 내고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회계사 시험에서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런 개념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 그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렇게는 안 내지. 걔네들은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내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내가 출제위원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지. 이건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만이에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유예 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2년 동안 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유예 기간 중에 될 수 있다 이렇게 될까?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못 되는 거고, 유예 기간 끝난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못 된다. 자, 그 다음에 탄핵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공인중개사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이거 보면은 그 탄핵은 뭐 대통령 탄핵 때문에 뭔지 다 알죠. 고위공직자들 국회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저 사람 파면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파면이라는 건 공직에서 쫓아내는 거거든. 근데 파면이라는 개념은 보통 이제 징계에 있어요. 공무원 징계에 이제 파면이라는 개념이 있죠. 공직에서 쫓아내는 거. 공무원 징계를 보면 파면이 가장 무거운 징계예요. 파면. 그 다음에 해임이에요. 그 다음에 강등. 그 다음에 정직이에요. 여기까지가 중징계야. 그리고 감봉하고 견책. 요게 이제 경징계고요. 파면하고 해임은 공직에서 쫓아낸다는 면에서 똑같아요.
근데 파면을 당하면은 5년 동안 공직에 취임을 못 하고요. 해임은 3년 동안 공직에 취임을 못 해요. 공직, 이건 공직이에요. 강등은 이제 계급이 낮아지는 거지. 계급이 이제 낮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줘요. 보수를 안 줘. 3개월 동안. 그다음에 정직 요거는 이제 뭐 강등 요건 없고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이제 근무를 안 하는 거죠. 근무를 안 하는 거지. 그럼 이때는 당연히 월급을 못 받죠. 3개월 동안. 감봉은 이건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3개월 사이에서 월급의 3분의 1을 안 주는 거야. 보수의 3분의 1을 안 주는 거예요. 견책은 그냥 주의만 주는 거예요. 주의. 견책 별거 아니네요. 주의만 주면 뭐 이거는 뭐 징계로서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실제 공무원은 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군법무관 하면서 군에서는 있었잖아. 군인의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징계라도 징계를 하나 받으면 그때부터는 진급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법으로 막아놓은 게 아니라 실무상 진급심사를 들어가면 그 진급심사 대상자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보지도 않고 얘 징계받은 거 있어? 징계받은 거 있으면 우선 카드에서 빼놓고 시작해. 여기서 무슨 뭐 대통령 훈장을 받은 게 있어도 소용없어요. 징계받은 게 있으면 우선 걔는 제껴놓고 시작해. 그래서 뭐 모르겠어. 뭐 북파해갖고 김정은 목을 따오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될 거야. 작전 명령에 의해서 따라서 하면 모를까? 그거 작전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거 했으면은 그게 무슨 죄가 되더라? 무슨 죄가 있어? 사전죄라고 있어요. 뭐 국어사전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적으로 전쟁을 하는 죄. 사적으로 전쟁을 하는 죄. 대통령이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하면 이제 공적인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작전명령 수행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뭐 큰 공이겠지. 하지만 내 맘대로 가갖고 이건 사전이야. 어쨌든 그래서 이 견책도 실무상으로는 징계를 하나 받는다는 거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에요. 아마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거야. 군만 그런 게 아닐 거야.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좀 봐두세요. 강등 정직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야. 근데 여기서 탄핵을 받거나 탄핵이라는 것도 일종의 징계예요. 파면시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징계라는 거는 행정부 내부에서 그 지휘 계통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고위 공직자는 그런 식으로 징계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사실 대통령 같은 경우 국민이 직접 뽑았잖아. 국민이 직접 뽑았으면은 징계를 할 수 있는 것도 파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국민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높은 사람,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은 국민밖에 없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런 건 이제 국민 소환이라고 불러요. 고위 공직자를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끌어내리는 거 국민 소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 소환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아주 높은 의결 정족수에 따라서 제적 3분의 2 이상이죠.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이고 일반 그 공위 공직자들은 이제 과반수죠. 상당히 높은 거지. 거기를 해서 헌법 전문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신한 거지. 국민이 소환하는 것 대신 상당히 높은 까다로운 수준의 요건을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소환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징계예요. 탄핵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자. 중징계 중에서 가장 높은 걸 받은 자, 얘를 말하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공인행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인행사법, 세무사법에서 징계에 의해서 제명 또는 등록 취소된 후, 등록 취소는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것도 상당히 무겁게 보는 거죠. 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부족한 사람과 나쁜 사람, 얘네들은 공인행사가 될 수 없다. 자, 시험 보시죠. 공인행사 시험. 실시 기간 뭐 보시면은 공인행사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한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뭐 1차 시험, 2차 시험 이제 뭐 다른 선생님 책에 보니까 과목까지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시험 보는 시간까지 나와 있고 하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은 아니고 출제될 수도 없고요. 그런 걸 왜 출제하겠어.
여기서 출제될 만한 건 금융위원회가 실시한다는 거. 지금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잖아. 왜 다르죠? 저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금융위원회가 시험 관리에 대해서 금융감독원한테 위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임 받아갖고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을 뿐이야. 이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응시 자격 보시면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 일정 학점 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학점 다 이수를 했겠죠. 학교,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과목에 대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실제로 이수한 자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 2호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 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자. 여러분들 다 요거 했겠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시험 정지 합격의 취소. 금융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시험 보고 있는 중에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당신 나가라. 시험을 정지시키는 거죠. 근데 합격 결정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진 거지. 그러면 이제 합격을 취소하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이건 뭐가 있을까요? 학점 이수한 거, 이거 실제로 이수를 안 해놓고 이수한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응시를 하는 거죠.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컨닝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응시 제한 보시면 시험 정지나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것도 5년이에요. 기간 나오는 거는 항상 다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시험의 일부 면제 보시죠. 경력자에 대한 1차 시험 면제가 있어요. 면제 대상 누군가 어떤 경력을 써야만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좀 보시죠. 이거 보시면은 3년 동안 좀 높은 직에서 3년 동안 있었던 사람하고 비교적 높지 않은 직에서 5년 동안 있었던 자. 자, 그 직이 뭔지를 보시죠. 자,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 회계, 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그러니까 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들을 말하는 거죠.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얘는 3년이에요. 3년 동안 기업 회계, 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이거 간접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직접세, 세무,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이것도 강사 이상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겠죠. 대학, 전문대학 보면은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전임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교수 이상 이렇게 해놓고도 틀린 지분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임 강사 이상 이렇게 해놓고 틀린 지분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까지인데 조교수 이상이어야 된다. 그것도 이것도 3년이에요. 고위공직자, 고위공무원이랑 대학 교수, 얘네들은 3년이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회계학 교수의 경력이 있는 자에 한정이 돼요. 세법은 아니야. 회계학만이에요. 앞에서는 이제 회계감사하고 이제 직접세 관련 업무를 한 사람도 포함이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회계학뿐이다. 그다음에 은행 등의 기관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이것도 이제부터 5년이에요. 비교적 낮으니까 조금. 은행 이상의 기관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 그 다음에 4호는 대위 이상의 격리평가 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격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5호는 이제 대통령령. 여기서 대통령령 내용까지도 다 써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대통령령까지는 거의 안 나와요. 내가 그동안 내 경험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이제 옛날에 경제법 이런 거 공부할 때 이런 비슷한 법이거든. 그냥 조문만 외우면 다 해결되는 법. 거기서 그 시행령까지 책에 다 나와 있어 다 외우고 그랬는데 대부분 법률에서만 나와요. 여러분들 상법 공부하면서도 법률에서만 나오지 시행령 거의 안 나오잖아. 시행령이 이제 간혹 나오지, 간혹. 여기서도 시행령 중요한 내용은 여기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은 건 빼지죠. 자, 이런 사람들 경력이 있으니까 이제 1차 시험 면제를 해주는 거죠. 2차 시험만 보면 돼요. 적용 제외 보시면은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의해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얘네들은 1차 시험 면제를 안 해줘요. 자, 근데 아까 여기에서 파면 해임당해서 5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격 사유였죠. 공인회사 시험 볼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르면은 요거는 5년 지난 사람은 이제 시험은 볼 수는 있다. 하지만 1차 시험은 면제를 안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자, 여기 파면 해임된 사람, 얘는 파면 해임된 때부터 5년 동안은 시험 아예 못 보는 거고, 그리고 그 5년 지나면은 그러면은 1차 시험 면제를 안 해주는 거죠. 근데 파면 해임 사유를 묻지 않아요. 여기서는 파면 해임 사유를 묻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강등하고 정직,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얘도 이제 1차 시험 면제를 안 해주는데 강등하고 정직은 이제 사유가 정해져 있죠.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받은 거. 일종의 뇌물 받은 거죠. 뇌물 받고 잘린 사람, 뇌물 받고 징계 처분 받은 사람. 그 중에서 중징계 받은 사람. 걔네들은 1차 시험 면제를 안 해준다. 지금 보니까 특징은 뭐예요? 중징계 받은 사람이죠. 중징계 받은 사람인데 파면 해임은 5년 동안 아예 못 본다. 5년 지나면 사유와 상관없이 1차 시험 면제만 안 해준다. 근데 요거는 1차 시험 면제를 안 해주는데 그것도 사유에 제한이 있죠. 향응, 금품 수수. 그 다음에 1차 시험 합격자의 문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죠. 내가 2006년도에 1차 시험 합격했는데 2007년도 시험은 안 봤거든. 연수원 들어가느라고. 나 이제 군 법무관 시험으로 합격해서 군 법무관 하다가 거기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이 많이 늦은 거지, 사법시험이. 그래서 1년을 더 할까 했는데 1년 회계사 시험 합격해서 그러면 양과 합격이잖아. 그래서 양과 합격을 해보려고 이제 할까 했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갔죠. 연수원을 들어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회계사 시험 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여기 강의하는데 나 변호사이기도 하고 회계사이기도 해 하면은 신뢰가 확 올라가지 않겠어? 더 올라가지 않겠어? 뭐 그때 그걸 알았나?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자, 이거는 금융위원회 내에 있는 위원회 중에 하나예요. 설치 및 심의 의결사항 보시면요.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준다.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징계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 관련해서는 공인회계사의 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이거, 그 다음에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인회계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중요 사항, 이런 거 다 공인회계사 자격 징계위원회 여기에서 관할한다는 거죠. 근데 시험 업무를 금융감독원한테 위임을 하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하겠죠.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한다. 요거는 이제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 뒤에서 나오니까요. 그다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뭐 이런 것도 11명 이런 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숫자 나오면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게 된다. 부위원장. 그다음에 등록 및 개업. 자,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하면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다 그랬죠? 직무를 수행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등록 의무. 공인회계사에 자격이 있는 자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행한다는 건 회계법인의 사원이나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거죠. 회계법인의 사원은 뭐고 직원은 뭐예요? 사원은 이제 출자를 한 사람, 회계법인 주주랑 비슷한 거고, 주식회사의 주주. 그다음에 직원은 이제 거기 고용돼갖고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고요. 이거 다 어쨌든 직무를 수행하려면 회계법인을 만들어서 하든 취직해서 하든 아니면 자기가 개업을 하든 공인에서 직무를 수행하려면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1년 이상 실무수습, 금융위원회 등록 두 가지 요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격요건 비교, 요거 이제 아까 얘기를 했죠? 왼쪽 거 두 개는 바꾸고 회계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하려면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아야 된다는 거. 실무수습 기간 보시면은 회계법인 감사반 이렇게 나오죠? 회계법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거고 감사반이라는 거는 이제 개업 공인회계사 3명이
협업을 해갖고 이제 감사팀을 만드는 거예요. 셋이서 이제 그 팀을 짜갖고 그 등록을 해놔. 그러면은 얘네들도 회계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감사인, 회계감사법에 외부감사법에 나오는 건데, 감사인은 회계법인하고 감사반을 말하는 거야. 감사인이라고 하면. 감사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회계법인만 생각하죠? 근데 여기 감사반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개업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팀을 꾸려갖고 등록을 해서 한다. 그럼 얘네들은 평상시에는 개업공인회계사니까 그냥 단독 개업해갖고 지 사무실 운영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회계감사할 때만 셋이 팀을 짜갖고 거기 이제 그 회계감사 할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아무래도 역량이 회계법인만은 많이 떨어지지, 감사 역량이. 그래서 좀 낮은 수준의 회계감사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외부감사법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높은 수준에는 회계법인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회에서도 실무수습을 한다는 거. 여기 지금 공인회계사회의 경우에 지금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려는 자,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려는 자가 지금 실무수습을 받죠. 근데 공인회계사에서는 기존 회원이나 기존 회원의 직원들, 사무 직원들도 실무수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변호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들도 1년에 20시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 연수를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 회관 가갖고 거기서 강의 듣고 그러죠. 나는 이제 상법 관련된 강의 하면은 가서 듣고 그러거든. 가서 들으면은 허당한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또 잘난 척하면서 이제 또 질문하고 그러면 그 사람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지. 근데 웬만하면 안 하죠. 기존 변호사도 해야 되는 것처럼 기존 회계사도 공인회계사 회가 갖고 1년에 몇 시간씩 연수를 받아야 되는 게 있을 거야. 그리고 또 거기 직원들, 실무 직원들도 연수를 한다. 공인회계사에서는. 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이것도 연수기관이에요. 이거 금융위원회 아니라는 거, 금융감독원이라는 거.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은 이제 외부 감사 관련 업무,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 사무 담당 부서 여기만 한정이 된다라는 거. 위에 회계법인, 감사반, 공인회계사 이건 이제 한정되는 게 뭐 없었죠. 기타 공인회계사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자, 요거는 조금 독특한 취급을 받는 게 있어요. 그 위에 표에 보시면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는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공인회계사의 추천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은 3년 해야만 외부감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요거는 조금 실무수습 기관으로서 약간 하급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실무수습 면제. 아까 경력이 있어갖고 1차 시험 면제되는 사람들 있었죠. 걔네들은 실무수습도 면제가 돼요. 그 다음에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 금융위원회는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지원기관이에요. 실무수습기관이 아니야. 실무수습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만 정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의 갱신. 자, 이렇게 실무수습 받고 등록해야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등록은 기간 정해놓고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 기간이 어떻게 되냐? 등록의 갱신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3년 이상으로 한다. 시행령에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법에는 3년 이상, 시행령에 5년이에요. 저기 뒤에 가면 외국 공인 회계사의 경우에는 법에 5년으로 한다. 이렇게 그냥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등록의 거부 취소 보시면 금융에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우선 공인회계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거부 사유가 되죠. 그다음에 실무수습을 받아야 되는데 실무수습을 안 받았다. 이것도 결격 사유가 돼요.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 당연한데 볼 때는 당연해. 별거 아니네. 나중에 가서 그 공인회계사 등록 거부 사유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였더라? 이렇게 돼요. 뭐였더라? 그리고 이제 뭐 외국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사유 이런 거 넣어놓으면 그럴 듯한데? 그래서 그거 맞다 이렇게 맞는 걸로 할 수가 있다고. 이런 거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거부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천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자, 등록 취소. 이미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거죠.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결격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 결격사유가 없는데 해당하게 됐다. 이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아니었는데 미성년자가 됐다. 이건 있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되는 경우, 그건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죄 지어갖고 교도소 가게 됐다. 그럼 또 거기에 해당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 집행유예를 받아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에 신청이 있을 때, 등록 취소 신청은 누가 하느냐?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죠. 본인이 등록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나 이제 공인중개사 안 하겠다. 등록 취소해달라. 나 이제 공인중개사 그 연회비 내는 것도 싫다.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할 수도 있어요. 등록 취소 신청을.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공인중개사 그 징계 중에 공인중개사 징계는 등록 취소가 제일 무거운 거고, 그 다음에 2년 범위 내에서의 직무 정지, 그 다음에 1년 범위 내에서의 일부 직무 정지, 그 다음에 견책, 이렇게 돼요. 공인중개사 징계.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등록 취소를 만약에 한국공인회계사 회에서 했다. 징계를 이제 한국공인회계사 회한테 위임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 금융위원회에서 하는데 공인회계사에도 위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공인회계사에서 위임한 경우 거기서 등록 취소 결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금융위원회에다가 등록 취소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망한 때도 등록 취소를 하겠죠.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나 등록 취소 신청이 있어 등록을 취소한 때는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공인행사에 통지해야 된다. 자, 통지 사유는 위에 2개로 한정이 된다는 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등록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상관없이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놓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사망한 때는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데는 통지를 해야 되지만, 등록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경우 신청을 하였으므로 안 해도 된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등록 취소 신청에 의해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통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 경력 조회.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했을 때 그때도 등록 거부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결격 사유를 봐야 되겠죠. 결격 사유 안에 지금 전과가 많이 있었잖아. 실형 선고받고 5년, 집행유예 선고받고 2년, 선고유예 기간 중 전과 이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회를 해봐야 된다고요. 금융위원회가 경찰청장한테 이거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등록 거부할지 말지 여부, 등록 취소할지 여부, 요거 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자,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해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 보시죠.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한번 봐두셔야 되겠죠. 우선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개업 공인회계사로서 자기 개인 사무소 열 수 있다. 이것도 되고, 회계법인 차려갖고 회계법인 회계사무소 차릴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약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무직원.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자, 사무직원 두는 거, 직원 두는 건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공인회계사법에 굳이 규정이 있어야 되나요? 이런 거 규정을 둘 필요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전문직이잖아. 전문직의 경우에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한테나 맡겨갖고 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전문직을 둘 이유가 뭐가 있나? 국가에서 왜 시험 봐갖고 사람을 뽑나요? 전문 지식이 있는 너만 그 업무 수행해 라는 차원에서 그 자격증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원도 갖고 직원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지. 근데 아니라는 거. 사무직원을 둬서 걔한테 보조하게 할 수 있어요. 규정이 있어. 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이걸로 방금 얘기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도 감독을 해라, 네가. 지도 감독을 해갖고 그 전문직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맡겨갖고 자유롭게 맡기거나 그러지 마라. 지도 감독을 해갖고 그 전문직을 둔 취지는 살려라. 이런 거죠.
사무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의무 보시면은 앞에는 이제 별거 아닌 것들이 좀 나오죠. 공인에게서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를 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독립성 유지는 공인회계사한테 매우 중요한 의무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이제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여기서 눈에 익혀두세요.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품위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규정을 법에 두는 게 과연 타당한지 나는 조금 의미야,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품위유지 의무 위반하면은 그 징계 사유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가 직무와 상관없이 밤늦게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뭐 이러다가 사람하고 싸움 났다. 그런데 뭐 5년 이상 아까 2년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갖고 징계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는 좀 그래. 나는 이런 거를 법에 규정을 두는 게 아니 이건 사생활이잖아 일종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일이잖아. 부부싸움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손찌검을 했다.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되면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은 형사처벌 안 받아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징계받을 수 있다고요. 사생활 영역에 너무 개입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있어요.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뻔한 내용이요. 회칙 준수 의무. 공인회계사는 한국 공인회계사의 회칙을 준수해야 된다. 자, 회칙은 한국 공인회계사 회에서 만들어요. 그건 한국 공인회계사 회 부분에서 또 공인회계사 부분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장부 비치 의무.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해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된다. 자, 이거 상법에서도 상업 장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여기서 공인회계사도 뭐 상위는 아니지만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 뭐 다 별거 아닌 것들이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 의무 요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중요해 보여요. 공인회계사는 자, 요거는 법조문 그대로 안 해놓고 요건 약간 내가 서술을 문장을 바꿔놨어요. 법조문이 너무 산만하게 돼 있길래.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자,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촉인한테, 의뢰인한테 손해 발생시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거.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 설립 등에 관한 회계의 직무. 이거 감사 등 업무라고 할게요. 그냥 감사 등 업무. 감사 등 업무. 감사 등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도 손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감사해갖고 감사보고서 만들었는데 감사보고서 보고 이거 재무제표 문제 없구나 하고 재무제표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분식회계였다.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선의 제3자도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위촉인이나 감사, 감정 업무 등에 대해서는 선의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무자력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죠. 위촉인 선의 제3자가.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공인회계사법에 조치를 하고 있어요. 보장되도록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보호배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요. 공제사업이라는 거는 보험이랑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보험은 이제 그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하는 건데, 보험회사는 다 그 회사들이잖아, 회사. 영리법인들이라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공제사업은 뭐 변호사회나 한국공인회계사 이렇게 좀 비영리 단체에서 자기 회원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험법 여러분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보험법에서 이제 판례가 나오는 거 보면 공제사업과 관련된 판례도 많이 나와요. 내가 다 보험법 판례로 해갖고 똑같이 공부를 해요. 공인회계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에 가입을 한다. 또는 그냥 보험회사에서 팔고 있는 보험상품 거기에 가입을 한다.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이와 같은 의무가 없어요. 회계소집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취업한 애들 걔네들은 이런 의무가 없다. 그리고 뭐 사원들도 마찬가지고 회계법인의 사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회계법인은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준비금 이거 앞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연 매출액의 2%씩 적립을 해놔요. 연 매출액의 10%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걸로 해결하기 때문에 공제사업이나 보험 가입은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비밀 엄수 의무. 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겠죠. 공인에게서 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 얘도 비밀 엄수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이거 우리 상법 공부를 할 때도 뭐 대리상, 뭐 가맹상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거기서 이제 비밀 준수 의무 공부를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대리상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 준수 의무를 부담한다. 가맹상 계약 종료 후에도 부담한다. 이런 거 공부를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었거나 이었던 자, 얘도 비밀 엄수 의무를 부담을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공인행사법이나 외부감사법에 지금 비밀 엄수 의무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근데 꼭 요 얘기가 있어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뭐 그렇겠죠. 법령에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소송하면서 증인으로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진술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국정감사 뭐 이런 거 받을 때 근데 진술 의무가 증언 의무가 있고 하거든. 근데 그럴 때는 뭐 증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의무. 명의 등록증 대여 금지.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 명의대여 책임 공부할 때 약사 뭐 이런 사람들 그 위법한 명의대여의 경우에도 명의대여 책임 인정되는 거 이런 거 공부를 했었죠. 여기 이제 이런 거 금지 규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약사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공인 회계사 이런 사람들도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등록증 대여 알선 금지. 자,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자, 여기서는 누구든지예요. 이 공인회계사법의 수범자,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 자, 기본적으로는 공인회계사겠죠. 하지만 이 누구든지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는 공인회계사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공인회계사 아닌 자도 수범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알선 행위는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위반이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공인회계사에 하나요? 알선 행위를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지문도 나올 수 있어요. 계쟁권리의 양수금지. 계쟁권리라는 거는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송 중에 있는 권리죠. 1,000만 원 빌려줬네, 안 빌려줬네, 뭐 그래서 소송이 걸려갖고 진행 중에 있는 권리. 그런 거를 계쟁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되죠. 이 계쟁권리, 나는 이제 변호사를 하니까 변호사 할 때 경험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이 계쟁권리를 양수하면 거기에는 뭔가가 야로가 껴있는 경우가 많아.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경우는. 특히 전문직이 이걸 양수하는 경우에는 이 좀 야로가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야로가 끼어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권리인데 쟁송 중이야. 쟁송 중인데 변호사가 봤을 때는 쉽게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어. 그런데 일반인이 봤을 땐 그걸 몰라. 그래서 일반인은 소송 수행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그거를 싸게 사들이는 거야, 그 권리를. 자기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그렇게 해갖고 소송 수행에서 이겨갖고 뭐 1,000만 원짜리 권리를 뭐 5만 원에 사들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파는 사람은 이거 뭐 어차피 이길 수도 없는 거, 변호사가 5만 원이라도 사주니까 고맙다, 이러고 판다고. 그래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금지를 시켜야 돼요. 공인회계사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계쟁권리 양수 금지가 된다. 금품 수수 등의 금지.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회계감사하는데 회사에서 적정하게 내달라고 하고 돈 주는 거 받았다.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그런 거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이런 것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있어요. 또 변호사 예를 드는 건데 비슷한 게 회계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기꾼 놈들이 사기를 치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갖고
변호사님,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여기 올 건데 이 계약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하더래. 그리고 현금으로 8천만 원을 들고,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야. 현금으로 8천만 원을 들고 앞에다 딱 올려놓고, 변호사님이 그거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지금 이거 8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법인 게, 말로만 하면 사람이 안 믿거든. 근데 돈이 현금이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보는 상태에서는 이거 당장 내가 오케이 하면 이거 바로 내 거 되잖아. 그럼 오케이 하기가 쉬워져요. 저희가 이렇게 계약서 써드릴게요. 이러면은 의심이 들고, 관두자 이렇게 되는데, 눈이 있으면은. 그래갖고 이제 변호사들 그 불문 중에 하나가, 합의하러 갈 때는, 내가 합의를 요구하러 갈 때는 꼭 현금을 들고 가라.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3천만 원을 요구해. 나는 1,000만 원밖에 못 주겠어. 그러면 1,000만 원을 들고 가라는 거야. 들고 가서 앞에다 1,000만 원을 놓고 여기 계약서까지 다 써갖고 여기다가 도장만 찍으세요.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여기다 도장만 찍으면 이 돈이 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도장을 찍는다는 거야. 근데 맨손으로 가갖고 1,000만 원에 합의합시다. 그러면 3,000만 원 안 주면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8천만 원을 딱 올려놓고 해주십시오. 그러더래. 근데 나한테 얘기를 해준 사람도 이제 얘기를 들은 거지. 근데 그 사람은 거절을 했대. 거절을 했는데 그 사람 생각에, 야, 나한테 8천만 원을 줄 정도면 이거는 도대체 얼마대의 사기인가. 수백억 대의 사기다 이거 분명히. 그래서 여기 내가 발 들여놓으면 난 죽는다. 그래서 그냥 거절했대. 근데 자기 후배 변호사가 그걸 받았대. 그래갖고, 야, 걔 어떻게 될까. 근데 그 후배 변호사가 그거 몰랐겠니. 그거 수백억 대의 사기라는 거 몰랐겠니, 변호사인데. 그런데 그걸 받는 거는 도박빚이 있었대, 걔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우선 이걸 받으면 도박빚 갚을 수 있다. 도박빚 주면 깡패들이 협박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우선 이거 받아서 해결하고 이건 나중에 해결하자. 그랬겠지. 몰랐을 리는 없다는 거야. 근데 그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사기겠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얻도록 이에 가담하거나 상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게 방금 얘기 이런 거야. 공인회계사라도 비슷한 게 있겠지. 있으니까 이 규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직무의 제한. 자,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감사 증명 업무는 인증 업무로서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가 된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어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의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한 감사 증명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이게 감사 증명 업무 이런 건 중요하단 말이야. 아까 확신을 제공하는 거 있다 그랬죠? 인증 업무.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위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 증명 업무 요거는 일정한 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금지를 해놨고, 그리고 또 감사 기간, 일정한 자 걔는 아예 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 갖고 감사 계획을 체결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 그럼 감사 기간 중에는 어떤 업무를 또 맡을 수 없다.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좀 보자고요. 자, 우선 재무제표와 감사 증명 업무에 제한 해갖고 나가죠.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감사 증명 업무를 아예 못해요. 되게 가까운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보시죠. 자, 9페이지.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그에 준하는 직위, 재무에 관한 사무 책임이 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 에 있거나 과거 1년 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자, X 공인회계사가 이거 이제 뒤에 이제 회계법인도 나오거든요. 회계법인도 거의 똑같은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감사 업무는 주로 회계법인에서 하니까 그냥 회계법인이라고 할게요. X 회계법인이 지금 A 회사를 감사를 하려고 한다. 근데 A 회사하고 어떤 관계에 있으면은 X 회계법인이 A 회사 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공인회계사라고 하자. 공인회계사니까. 공인회계사가 A 회사에 감사를 못한다. 이거 감사반이라고 하지. 그럼 감사반. 자연인 갖고 해야 되니까. 자, X 공인회계사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어요. A 회사에. 겸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
안 될 거 아니야. 이 회사 우리가 맨날 그리는 그 그림을 볼까? 회사니까. 주주, 그다음에 채권자. 여기서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내부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뭐 회사 내부 기관이니까 회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3자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는 주주, 채권자 얘네들이죠. 우리 상법하면서 아주 자주 봤던 거죠. 자, X 공인회계사가 지금 임원으로 있어요. 여기에 있다는 거야. 이사, 감사. 요 지위에 있다는 거야. 우리 그 임원, 이사, 감사 여기에 있다는 거죠. 또는 그에 준하는지 재무에 관한 사무 책임 있는 자 여기 있으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얘는 얘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지위에 있던 자, 이 회사 이것도 못한다. 얘가 지금은 여기 임원이 아니야. 근데 과거 1년 이내에 임원이었어. 그러면은 여기 못한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자, 근데 임원의 경우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임원이었으면은 어떤 임원이었든 감사할 수가 없어요. 2호 보시면 자기 또는 배우자가 직원이거나, 직원의 경우에는 좀 낫지. 임원보다는 좀 낫죠. 그래서 직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직원이었던 사람,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죠. 배우자에 한해서 재무 관련 직원인에 한해서 감사가 제한된다. 자기의 경우에는 재무하고 상관없이, 재무 관련 업무인지 뭔지 상관없이 직원이기만 했어도 1년 이내에 직원이기만 했어도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호, 2호 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 대통령령을 정하는 자, 요 정도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령인데 령이라도 요건 봐주셔야 돼요. 자, 우선 1호 보시면 령 1호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자, 여기에 해당하는 자, 여기 얘나 얘 배우자가 주주에 해당한다. 그럼 회사하고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주주하고 채권자인데 여기에 해당한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 다만 감사기간 중 합병, 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비자발적으로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X 공인회계사가 이 회사는 지금 A 회사죠. A 회사 감사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얘 X 공인회계사는 B 회사의 주주이기는 했어요. B 회사 주식을 좀 일부 갖고 있었어. X 회사가. 근데 감사 중에 흡수합병을 한 거예요. 흡수합병을 하면은 X가 A 회사 주주 지위를 취득을 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처분을 했으면 이 주식을 취득해서 A 회사 주식을 즉시 처분을 했으면은 그러면 계속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외야. 그다음에 2호 공인회계사 또는 배우자와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자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는 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호 보시면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지금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이제 사무소하고 영업용 차량이 제일 중요한 재산들이잖아. 그걸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는 뭐 이거하고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가까운 사람이겠는데 그렇겠죠?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 은인이지 은인. 거의 은인이지. 그 다음에 4호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도 아주 특별한 관계죠. 이런 사람 사회 나와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거의 뭐 형님 그러면서 뭐 그 설날 되면 항상 선물 보내주고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우리 가족 말고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 관계 좀 돼야 돼. 무상으로 사무실이나 자동차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업무로 이제 돈을 준다? 그 정도 돼야 돼요. 돈을 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돈을 공짜로 주는 사람은 없거든. 좀 더 이제 실감나게 얘기하면 돼지고기까지는 그냥 공짜로 사줘요. 근데 소고기부터는 공짜로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현금을 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어. 뭐 동창회 같은 거를 하면 이제 뭐 찬조하고 그러잖아. 찬조할 때 대부분 물건으로 하지 돈으로 찬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줘도 물건으로 주는 거는 좀 쉬워. 돈으로 주는 것보다. 그리고 물건으로 줄 때 돼지고기까지는 그냥 줘. 하지만 소고기부터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지 그냥 주지 않는다고. 근데 그 돈으로 주는 건 그 위에 거거든. 그러니까 큰 대가를 바래야만 줄 수 있는 건데 그냥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공인회계사 입장에서는 그 거의 뭐 큰형님으로 모시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감사한다는 거는 적정 의견 내는 걸로 결론 정해놓고 시작하는 감사야, 그건. 그다음에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직무수행의 대가로 자기의 회사의 주식, 신주증권사채, 전환사채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자, 예비 주주 지위를 주기로 주주 지위죠. 자, 요거는 싹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자주 좀 출제될 거야.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